이 늦은 또 시간에 다들 모여주셨는데 오늘 저 하일랜드 요양병원 세 번째 항암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자문의이신 이춘기 교수님을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잘 보셨다시피 현재 이제 미국에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도 활발하게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궁금증을 좀 잘 풀어 설명해 드릴 건데 하나 주의할 거는 지금 미국 의사시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시긴 한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의료 보험상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교수님 얘기하실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미국에서 오신 이춘기 교수님을 박수로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향 분이시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좀 느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문지를 제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각 경우에 대해서 저에게 직접 여쭤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직접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질문지로 받은 질문이 15개가 있고요. 방금 전에 추가로 이제 온 질문이 이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춘 교수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갑상선암, 유두선종 환자분이시고요. 일단 6년 전에 좌측 반절제를 하면서 림프절 전이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우측 반절제에서 전이가 하나 발견된 것과 TG 수치가 0.1 미만으로 요오드 동위원소 치료는 받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과거 미세전이 이력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 갑상선 암일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 이 전파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지만은 계속 전파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생겼는데 임파선 전이가 돼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상황에 갑상선 전체를 절제를 하고 임파선도 전부 다 절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암이 얼마나 남았냐 남아있지 않냐 그걸 추적하기보다는 곧바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진행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치료해서 수술해서 완전히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치가 됐던 수술 치료인지 치료이지 않은지를 그 당시 상황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5년 지나 10년 지나 해서 암이 다시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암이 다시 생긴 시간이 5년이 지났는데 이미 암은 그 상황에 번진 상태에서 계속 증식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시간이 가서 발견이 됐다 해서 이게 처음에 암이 없어졌다 다시 나온 게 아니고 처음 치료 때부터 남아있는 암세포가 그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증식을 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 치료는 대부분이 처음 발견하면은 갑상선 전체를 절제를 하고 임파선 전이가 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임파선 당연히 절제를 해서 제거해 줘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환자분 경우에 그 결정된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을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처음 치료 2019년에 해서 임파선이 양성이 나왔고
그리고 2025년 8월에 또 다시 수술을 했는데 암세포가 나왔다. 물론 이제 그 혈액 검사로 암세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방사선 동위원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어느 선생님들은 그런 방사선 동위원수 치료할 때 필요한 그 결정 사항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패스캔이라는 그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사선 동위원소 자체로 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 사진을 찍어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 치료할 수 있다. 아니면 패스캔에 나온 경우를 보고 패스캔에서 양성으로 나온 상황을 보고 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 암 자체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암이기 때문에 임상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처음부터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끝내고 나서 향후 5년, 10년 걸쳐서 추적하는 것이 정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 경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첫째로 하실 것은 패스캔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근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사진상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암세포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게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최소한 100만 개 이상이 모여야 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사진상에 점으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50만 개, 그러니까 절반으로 이렇게 딱 줄어들면은 사진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쉬운 말씀을 드리려면은 축구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축구 경기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3만 피트 상공에 이렇게 지나가서 축구장 밑에 내려다 보면은 거기 안에 10만 명 모여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진도 그 해상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암세포가 100만 개 이상이 있어야만이 패스캔에서 점으로 보이거나 CT스캔에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패스캔을 했는데 암세포 보이지 않다 해서 암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그것이 확실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완치가 됐습니다 말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 관해가 됐습니다. 이제 이게 말 차이가 있는 건데 완치란 말 대신에 관해, 완전 관해 그것은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걸로 보인다라는 말로 하냐면 영어로는 이야기할 때는 이 완치라 하면은 complete response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해라 하면은 complete remission이라고 하거든요. 있었던 것이 안 보이게 된 거다. 이게 있었던 것이 안 보이게 된 거다 하는 거라고 병이 없어졌단 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이 환자분의 경우는 제가 패스캔 먼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패스캔에 상관없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셔서 이 현재 상황을 깨끗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고 나서 5년, 10년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고향에서도 그렇지만은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환자 입장에서 그거 좀 제가 보기엔 좀 시원찮은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참 또 말이 껄끄럽잖아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입장으로 가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는 환자가 밑에 있고 의사는 위에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식으로 해서 내 말하는 대로 따르시오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그 환자분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으로 그런 상황을 서로 껄끄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 그걸 허용하게 한 게 있어요. 이제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다른 의사에게 똑같은 상황을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들어보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담당해 주는 선생님과 그 이야기 잘 안 되면은 이건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거 제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 생명에 관한 것의 중요성과 저하고 저를 담당해 준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를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저희 나라도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꾸셔야 돼요. 의사가 별게 아닙니다. 의사는 어쩌다가 이 공부 조금 하고 나서 이 과정에 수련을 받고 환자분들을 보면서 커 나온 사람들이에요.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뭐 보통적으로 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운이라는 것이 어떤 의사 선생님과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가족처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깊이 챙겨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들 살아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확실치 않고 또 이분의 경우처럼 제 입장에서 제가 이 갑상선암이나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모든 경우를 저는 거짓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저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권하는 것은 병원을 바꾸세요. 바꿔서 새로 담당한 선생님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충규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당신 생각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패스겨 넣으시고 방사선 동위원 수치를 하고 나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일단 교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정리해드리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하시는 치료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검사 하시고 추적 감찰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 병원에도요 폐암 환자분 중에서 일기 폐암인데 수술하시고 나서 완전 관해가 됐다고 들었는데 1년 뒤에 4기 폐암이 되는 환자분들이 2분 계시고요. 그 외에 또 제가 생각나는 건 2분이고 담도암인데 1기 담관암인데 완전 관해됐다 3개월 뒤에 나타나신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술 당시에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영상 검사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걸 현대의학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림프절 전이나 크기 사이즈를 봐서 재발률 확인해가지고 항암 치료도 하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교수님 말씀인 것 같고 실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암이 무섭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고 끝까지 추적 관찰하고 잘 보자.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갑상선 암이 사기다 또 이 폐나 뭐 뼈나 이런 데로 전이가 됐다. 하지만은 이 경우는 제가 만약에 갑상선 암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계획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정상 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더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5년 밖에 가지 못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치료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치료 부작용을 견뎌내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본인의 건강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특히나 방사선 동위원소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그 항암제나 약으로 저희가 이제 주사로 도지만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갑상선 암 치료제가 있지만 어떤 약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하시고 나면은 마음을 놓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하시도록 제가 공고드립니다.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대장암 환자분이신데요. 그 대장암 전절제 및 그 전절제 후 이제 복막전이 있어 치료받으시는 분 같은데요. 일단 항암 18차 진행 중인데 본병원에서는 계속 항암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언제까지 항암을 해야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후가 질문으로 이제 치질 및 치열 통증이 있고 피곤하여 항암이 진행될수록 많이 걷기가 힘듭니다. 손발 저림도 심합니다. 수면 시 배변 안 하고 푹 자기 위해 수면 유도제 등을 먹고 있고 수면 유도제 먹고 있으나 수면 유도제를 계속 먹으면 치매 유발한다는 말이 있던데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의문이 있는 게 하이팩이라는 치료가 이제 수술해서 이 복막 안에 있는 암세포를 떼어낼 수는 하나 떼어내고 나서 항암제를 투입하고 배를 일시적으로 닫아서 뭐 1시간 아니면 2시간 동안 놔두고 나서 이게 다시 이제 배출을 시키는 치료거든요. 근데 대장암에 그렇게 치료한 경우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장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시작되는 것이 오른쪽 아랫부위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간 밑에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비장 있는 데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구 쪽으로 가는 건데 대장 시작한 부위에서 생긴 암일 경우에 이 하이팩 치료를 합니다. 원래가.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읽어보면 그 경우였는지 아니면 대장암 다른 쪽이 생겼는데 복막으로 전이가 되니까 그 치료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이팩을 하셨는지 이제 그거 제가 의문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상황이 치료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제 처음 이제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쪽 대장 시작한 부위에서 생긴 암으로 해서 대장 선암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로 하이팩을 하신 경우는 치료 과정이 일반 다른 대장암 복막 전이 된 상황에 비해서 조금 더 단순하고 치료 과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걸로 18차례 항암 치료 하셨다는 걸 봐서는 두 번째 경우 같아요. 다른 쪽에 생긴 대장암이
전이가 됐는데 그걸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수술하시고 이 복막 항암 치료까지 하셨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째로 어려우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대장암이 전이돼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 하면은 이게 끝이 결정되어 있는 항암 치료가 아닙니다. 그 말은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이 줄어들고 암이 계속 증식되는 시간이 훨씬 늦게 함으로 해서 그 생명 연장이 되는 치료가 되는데 항암 치료를 예를 들어서 18차례 딱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치료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치료 끝하고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제 입장으로도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그렇게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 저희가 이건 굉장히 좋은 치료다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치료 약제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약제들이 거진 40년 전, 30년 전에 이 발견된 약제들로 최근에 발견돼서 획기적으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치료 약제에 폴팍스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약제를 쓰는데 보통에서 12번 정도 쓰고 이 스캔을 다시 해가지고 암세포가 예를 들어서 90% 이상 줄어들었다, 뭐 75%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그 약제에서 그 옥살로플라틴이라는 좀 독한 약이 있어요. 이게 말초신경 마비 일으키고 그 굉장히 그 손이 저리 손끝이 저리고 걸어 다니는데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밤에 불 켜지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 넘어질 수 있어요. 발바닥에서 어디를 딛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12번 그 약제를 쓰고 나서 대부분은 12번 후로는 이 옥살로플라틴 사용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거진 100% 환자분들이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약을 이제 중단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먹는 약이 있거든요. 캡사이다민이라는 약이 있고 이 암세포에 가는 혈관들을 줄여주는 약이 그 이제 단백질 제조로 있습니다. 그 어바스탄이라는데 그걸로 해서 치료를 하다가 암이 다시 이제 줄어들다가 줄어드는 게 중단되면서 암세포 다시 이제 증식되는 과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제를 바꿉니다. 이제 폴피르라는 약제로 바꾸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 과정을 이 지도를 해주는 그 병의학적인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유전적 변형이 있습니다. 그 유전적 변형 예를 들어서 KRAS라는 게 있거든요. KRAS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양성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저희 나라에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가족들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대장암이나 췌장암 이런 게 막 모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안에 아재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 고모가 그렇게 아프신 적도 있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이 생활 과정에 생기는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이 손상을 받거든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바꿔주는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있는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대장암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면역 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이 펜브로즈맵이라고 써진 건 이게 이제 약제 그 이름이고 그 시중에 이제 통용되는 이름 키트루다라는 약인데 여기에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라는 이 말이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에 유전자가 손상이 됐을 때 그걸 정상적으로 고쳐주는 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대장암의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키트루다라는 약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조사하는 해서 보고했던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전부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했다는 결과를 모르신다면은 담당 선생님께 첫째로 물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어보시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미국에서 한 가지 약제가 새로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임상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RMC 6236 이제 이것은 이제 화학명 이야기입니다. 이 약제가 이 RAS라는 이 물질의 변형이 있을 경우에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대장암 환자들 경우에 3분의 2 환자분들이 이 RAS라는 분자의 변형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제가 이제 그 분자 변형이 있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약제 이때까지 없다가 이게 6년 전부터 임상 시험에 들어가서 지금 임상 3기 시험을 거점 이제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첫째로 췌장암 치료제로 이 약제가 아마 FDA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려면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변형이 암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 결과를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 유전자 변형이 있다고 그러고 그것이 KRAS라는 변형이다 할 경우는 이 약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가 한국으로 약을 수출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인데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다 젖혀놓고 이 질문에 항암 18차 진행 중인데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하자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병이 조절되는 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돼요. 죄송한 대답입니다. 대장암은 일단 전이가 됐을 때 항암제를 치료하지 않은 경우는 4개월에서 9개월 평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가 온다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고생이 되시면 수면제 사용하셔야 돼요. 일단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이성 대장암에서는 이제 항암은 계속 이제 치료에 반응이 있나 계속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수면제는 필요하면 끝까지 드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우암 3기 환자분이시고요. 2025년 7월에 신장 전절제를 하셨고 2025년 9월부터 이제 항암 중이시고 2차 항암 하셨는데요. 이제 항암으로 인한 지금 피로가 좀 있는 겁니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다 이제 항암하신 분들 피로스를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일단 운동 강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올 초에 저희 이제 올 초가 아니라 6월 달에 항상 미국에서는 암 의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어떤 암이든지 상관없이 운동을 하신 분들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딱 두 그룹으로 해서 비교를 했더니, 운동을 하신 그룹에서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더 오래 살았어요. 사용하는 약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암을 가지신 경우나 상관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면 운동을 하시라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하거나 치료하지 않거나 간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 했을 때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운동을 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제일 쉽게 하시는 것이 이 빨리 걷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되냐? 숨차지 않게. 이게 참 말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일단 아침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되면 이제 나와서 걸어 보시면은 알아요. 본인이 자꾸 날마다 이제 걸어 보시려고 10분 걸어보고 30분 걸어보고 하면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감이 대부분 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내가 숨이 찰 때까지 나를 한번 좀 빨리 걸어보도록 하겠다 해서 팔 접고 앞으로 걸어보시면은 이건 좀 무리가 되구나, 그런 상황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상황 바로 직전에 하실 수 있는 빨리 걷기를 최소한 15분에서 30분 하시기를 권해요. 매일같이. 만약에 이제 조금 달리기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중요한 것은 항암제 치료 약제, 심장을 좀 억제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심장 기능을. 그런 약제를 사용하신 분들은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 주실 때 하시도록 권하고, 근데 운동 자체는 빨리 걷기나 자기가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한 달리기, 이 아령을 한달지 몸 스트레치 하면서 이 근육을 좀 단단히 한달지 이것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몸에 피를 돌려야 돼요. 이제 저희 나라 말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내고 빨리 걷는 거. 그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흔한 이제 수술하는 수술과에서 하는 얘기가 침대에서 빨리 일어날수록 오래 산다고 하거든요. 합병증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암하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실수록 회복이 빠르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마 좀 저희 병원 이렇게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이제 약간 자꾸 왜 운동을 시키냐, 막 힘들어 죽겠냐 하면서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빨리 회복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논문에 있는 분들이라서.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은 근력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위주로 좀 하시길 권장드린다 하니까요.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방암 1기 호르몬 양성이고 호투 음성이신데요. 오른쪽 전절제를 하셨고 림프절 3개를 제거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수술 후 이제 회복 단계에서 아마 대상pun이 생기셨던 것 같은데,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재발 전이
가능성 얼마인지, 이것 때문에 또 항암 시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따로 이제 그 발표된 것에 대장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켰더니 그 생존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약제를 사용한 만큼 도움이 되더라, 그런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아무리 몸이 약하고 힘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하루에 15분에서 30분 땀이 나는 빨리 걷기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조금 가볍게 달리시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 췌장 유방암. 유방암. 예. 네, 유방암 1기인데 항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유전자 검사에서 하이 나오신 걸로, 리스크 하이를 가지고. 저 앙코타입 DX에서 옹코타입에서 리스크 하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일반적인 질문이신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 항암제를 두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는 텍스테어라고, 다른 하나는 사이클파스마드락에서 4번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게 지금 치료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텍스테어라는 약은 굉장히 좀 독한 약입니다. 이게 첫째로 문제가 몸을 붓게 해요. 상당히 심각하게 붓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토하는 것이 좀 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일 치료하는데 오늘 스테로이드 약제를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내일 이제 또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그리고 항암제 치료 받는 그 다음 날까지 해서 3일간 스테로이드 약제를 먹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상포진이나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전에 그 대상포진을 가지셨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입염이 잘 생기셨던 경력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이걸 예방하는 약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방 약제는 에이사이클로비어라고 해서 하루에 2알씩 드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12주간 치료 기간 전 기간 동안 하루 2알씩 드셔야 돼요. 그게 하나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도스텍스라는 게 처음 맞았을 때는 별 알러지 증상이 없다가 중간에 느닷없이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잘 생기는 게 피부 알러지예요. 근데 피부 알러지가 그냥 뭐 두드러기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발진이 생겨요. 물집이 잡히고. 만약에 그런 경우를 그냥 간과하고 이 발진이 입술이나 눈 주위에 생길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곧바로 담당하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피부 발진이 생길 때는 텍스테어 아니면 도스텍 똑같은 약제인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백혈구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보통 이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항암 치료한 후에 떨어지는 백혈구를 좀 더 빨리 증식시키기 위한 약제를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약제가 닐라스타락에서 팔에 주사를 주는 건데, 이걸로 주사를 맞으면은 이제 항암 치료에서 백혈구 떨어졌던 것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3일에서 5일 사이로 줄여줍니다. 근데 두 가지 약을 쓴 경우 대부분 이런 약제를 사용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항암 치료 후에 감염이 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치료이기 때문에 발열되는 것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온 37.8도 이상 오르기 시작하고 38도 이상 오른다 하면은 바로 담당 선생님께 연락하셔야 되고, 그러거나 발열이 안 되더라도 몸이 오한이 들고 떨리고 숨이가 빠지고 아니면은 그냥 그런 전혀 증상이 없는데 자우지가 뭔지 모르지만은 몸이 완전히 파해가지고 일어나기 어렵고 어지럽고 이제 이런 경우에 그때는 바로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도스텍슬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약제로 이제 사이클로파스마이드라는 것은 토하는 것이 가장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약제를 사용했는데 이제 토하게 되고 울렁거려서 먹지 못하고 이 수분 섭취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물을 많이 마시지 않게 되면 그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 소변을 보실 때 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혈뇨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방광 손상이 돼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약제 사이클로파스마이드라는 약을 사용하면 몸에서 분해를 시키는데, 그 분해된 약제가 방광에서 오랫동안 담아져 있어서 배출이 안 되면 방광 내막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파스마이드가 들어간 사이클로파스마이드라는 약을 사용했을 경우는 강제로라도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틀간, 치료 시작한 날부터 이틀 동안은 보통 본인이 섭취하는 물 양보다도 서너 배 정도 해서 하루에 그냥 매 1시간, 2시간마다 소변을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주의하실 점이고,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항바이러스 약을 치료제로도 사용하지만은 예방적으로 해서 12주간 계속 드셔야 돼요. 다음으로 가시죠. 예. 일단 항암 부작용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많이 드시고 이제 수액 치료랑 그다음에 이제 아까 증상에 맞춰가지고 약물 치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고, 매가 떨어질 때 이제 대상포진 같은 발생한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예방제 먹는 게 좋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췌장암 2기시고 꼬리 부분에 이제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폴피리녹스라는 항암으로 해가지고 레지멘을 해서 선항암 6회 하셨고, 그다음에 췌장 절제 수술을 하신 다음에 후 항암 하신 다음에요. 이외에 이제 추적 관찰기에 이제 간 전이 및 절단면 재발 소견이 있어서 젬스타빈하고 아바락산 항암을 시작했고, 현재 간 전이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일단 국소 재발 부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 부신 전이가 있어서 방사선 치료 하셨고, 이후에 지금 계속 항암 치료 중인데, 일단은 발저림이 점점 심해져서 약을 좀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고, 근육 손실도 있으시고, 기력저하도 있고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항암 중에 흑마늘, 홍삼, 인삼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죠. 여기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는 현재 이제 젬스타빈, 아브락산 항암을 월 3회 총 18회째 하고 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3회 투여하고 2주를 쉬는데 그 인터벌을 3주로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인터벌을 좀 길게 해도 되는지, 또는 그 인터벌을 좀 변화시켜도 되는지, 또는 암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마지막 약인 오니바이드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췌장암 관련돼서 임상약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오니바이드까지 썼는데도 치료 효과가 없으면 폴피녹스로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씩 대답을 해드릴게요. 젬사이드빈하고 어브락세인이라는 그 스케줄이 1주 간격으로 3번 맞고 나서 2주를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일, 그 다음에 8일째, 15일째 이렇게 하고 나서는 2주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일주 간격을 3번을 맞게 되면
백혈구하고 그 혈소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몸이 좀 잡쳐요. 그냥 쉬운 말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주 간격으로 치료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맞는 양을 줄여요. 대부분 4분의 1을 줄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야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경우는 그냥 그 두 번째 주에 맞는 것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치료는 똑같은데 치료가 2주에 한 번씩 반복하는 과정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주에 치료하도록 되어 있는 약을 빼도 본인이 원하는 치료 결과를 받을 수 있을런지 이제 그걸 첫째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볼피리낙스 쓰고 젬사 쓰고 젬사 어브락센 쓰고 나서 오니바이드라고 하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오니바이드라는 약제를 그 5FU라는 약으로 같이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볼피리낙스 치료하실 때 이틀간 그 카세트 펌프를 가지고 이제 약제를 투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5FU를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오니바이드라는 약을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가지고 1시간에 걸쳐서 주사만 받고 계신지, 그 이제 제가 여쭤는 것이고요. 첫째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오니바이드를 쓰신다면 반드시 그 5FU라는 약을 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오니바이드를 사용하신다면은 담당의사 선생님께 오니바이드하고 5FU라는 것을 같이 겸용을 해서 치료해 주시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 약제로 바꿔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대답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대답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임상적인 그 경과를 관찰하시는 담당 선생님께서 치료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암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암 수치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복부 단층 촬영해 가지고 암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바꿔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전이성 췌장암 하면은 생존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치료 약제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10대까지 있는 게 아니고 크게 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볼피리낙스, 젬사 어브락세인, 오니바이드 5FU 이 세 가지 있고 또 이제 면역 치료제 있고 이러거든요. 그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때까지 잘 돼가던 약을 중단하고 다음 주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또 암 수치가 떨어지다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쓸 수 있는 약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든 그 항암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제 가능하면은 될 수 있으면 늘려서 치료했던 것을 지속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생존을 연장시켜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바꾸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늦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췌장암 임상약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RMC 6236이라는 약이 지금 거짓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곧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승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승인이 되면은 한국에 이제 그 나와야 돼. 그 제가 저 숫자로만이 아니라 양명을 가르쳐 드릴게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데락소널십이라고 지금 있는데 이제 아마 저 상품명으로는 또 다른 약일 겁니다. 근데 이 약제를 젬사하고 어브락세인에 같이 합쳐서 치료하는 것이 지금 임상 3기의 거진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게 FDA에서 허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췌장암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전자가 손상이 됐을 때 고쳐주는 단백이 부족해서 생기는 췌장암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면역 제제로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저 나오는 이 아이가 mismatch repair deficiency라는데 좌우지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100명 환자가 있다면은 5명에서 10명 정도가 이런 단백이 부족해서 췌장암이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10명에 한 명인데 본인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의사 선생님께 제가 면역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셔요. 이 검사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지를 안 했다면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 면역 제제 잠깐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키투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키투르다라는 약이 있어요. 그리고 키투르다나 뭐 젬플리, 앞디보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 약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를 하셔야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검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것도 음성이고 그 다음에 병이 진행이 됐는데 FDA가 그 데락소널십 허가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주 극히 드문 경우지만은 예전에 사용한 약제를 다시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더 심해지고 고생하시면서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담당하실 선생님과 깊이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께서 정말로 이 신경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 예전에 했던 치료를 다시 할 수 있느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당연히 이제 암 자체가 심해지면은 생명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되니까 저희 심정으로는 어떤 약이든지 한번 치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움이 돼야죠. 고생은 했는데 도움이 안 되면 사실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항암 중에 흑마늘, 홍삼, 인삼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는데 이 환자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거라. 흑마늘, 홍삼, 인삼. 예. 드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솔직한 말로 인생은 딱 한 번인데 흑마늘 여기 하나 있어요. 제가 먹을 수가 있는데 왜 주저를 합니까? 그냥 먹고 이제 봐야죠. 좋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서 도움이 됐는지 안 되는지 먹기 전에 모르지 않습니까? 먹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드셔도 된다 하니까 하시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내 치료가 어쩐지 그런 부분은 좀 후반에 할 테니까 궁금한 것들 먼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체력적 문제나 이런 거 힘들어서 하실 분들은
먼저 자리로 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위암 환자들이 약간 이제 뭐 위암 환자 중에 약간 위식도 영유증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암 환자들의 식도 관리 방법, 이게 막 목에 드실 때마다 목에 좀 걸리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여쭤보신 것 같고, 또 위암 환자분 중에서 이제 그 먹는 것도 체력 증대 부분에 궁금하신 게 있어서 수술 후 1개월째 체력 증대 시기 부분이 또 어떻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밥상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가 흡수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철분, 그 다음에 비타민 B12,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D, 그 다음에 엽산. 이게 전부 다 저희 몸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하는 것이고, 이게 위 절제하면 전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셔야 될 것은 철분 제제를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암 치료 후에 그냥 보통 생각, 위를 수술했는데 피를 좀 잃었으니까 빈혈이 왔겠지.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철분 흡수가 안 되니까 계속 몸에 있는 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엽산 제제를 보통 그 공구한 양의 4배, 그러니까 2mg에서 4mg을 날마다 드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비타민 B12는 요즘에 그 혀 밑으로 넣는 약이 있거든요. 이 혀 밑으로 넣으면은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을 피해서 피로 직접 흡수가 되는 캔디 빨아먹듯이 혀 밑에 넣어가지고 침으로 슬슬슬 녹여서 삼키지 말고 그 비타민 B12를 그렇게 해서 드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2, 엽산, 그 다음에 철분 제제, 그리고 비타민 D는 이게 좀 골치 아픈 건데, 비타민 D를 많이 드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비타민 D는 먹고 나면 뱃속에 획 돌아요. 구역질이 날려오고 어려운 약이에요. 그러지만은 비타민 D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비타민 D를 드실 때는 밥 먹다가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비타민 D 같이 해서 삼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000 IU를 드셔. 최소한 2000 IU를 넘으면은 이제 조금 소화불량 구역질 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그렇게 해서 계속 드셔야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 위를 절제를 했는데 위산이 계속 나면 절제된 부분이 또 궤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산제를 드셔야 돼요. 제산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타가메트나 펩시드나 이런 약들이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여기서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챙겨 주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술 후에 1개월 체력 증대 시기 부분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특히 위암 환자분들 먹는 게 많이 이제 힘드셔가지고 이제 여쭤보실 것 같은데요. 시기 부분은 어떻게 조절하면 될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양 자체를 많이 드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공부하는 것은 소량을 매 2시간씩 드시는 것으로 바꾸셔가지고 음식 드시는 방법을 바꾸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3끼 드시는 게 아니고 하루 6끼. 근데 한 번 드실 때 한 주먹 정도 되는 것만 드시고 그냥 위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량으로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갑상선암 환자분께서도 이제 최근에 수술하시고 나서 체력 회복을 위해 치료를 적절하게 위한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여쭤보셨고요. 그다음에 폐암 환자분께서도 이제 폐암 수술하시고 최근에 기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기력 회복을 위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어떻게 좋을 건지, 그다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운동이 뭐가 있을지도 물어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다양한 지금 전립선암 환자분께서도 이제 호르몬 치료, 항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하셨는데 이후로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암성 피로해진 거죠. 이런 암 수술에 발생한 피로이거나 또는 항암 이후에 발생한 피로 또는 방사선 치료 이후에 발생한 피로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치료를 마무리한 뒤 생기는 피로감은 일정한 그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치료한다 해서 호르몬제를 투여하면 갑자기 몸 안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주사 맞고 나서 한 5일 지나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세상에 움직이질 않아요. 일어나서 앉을 힘도 없고.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 몸에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호르몬이나 다른 물질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대부분 그것이 이제 피하 지방층이나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나오는 시간이 한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 수술 딱 끝내고 나서 그냥 눈 떴는데 세상이 하얗게 보이고 기력도 없고 숨차고 전부 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넘겨가시면 2주 정도부터는 뭔가 모르게 조금씩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일어나서 뭐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뭐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바라보시고 일정하게 본인의 이 하루 생활 패턴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일어나셨다. 수술하기 전까지. 그리고 아침 식사는 9시 정도에서 끝냈고 점심은 1시에 끝냈고 저녁은 6시에 끝냈다 그러면은 그걸 해트리지 마세요. 양이 줄어들고 소화가 안 되고 좀 고생이 되실지라도 소량으로만라도 유지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나와서 걸으세요. 두 다리로 서서 걸어보세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처음 2주를 지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이 저희가 모르는 과정으로 떨어져 있는 체력이지만은 몸을 유지하는 그 리듬이 생깁니다. 근데 그 리듬이 생긴 과정이 또 한 3개월이 가요. 그 3개월을 또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희 몸이 이제 기력이 쇠진해서 어려운 과정에 다시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럴 때 너무 밀어붙여버리면 정말로 소진해서 나중에 한 달 지나면 완전히 파지게 되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2주 지난 후부터 조금씩 그 운동 양도 늘리시고 밖에서 지낸 시간도 늘리시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시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도 줄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뭐 2시간 줄이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대신에 말씀드린 것은 본인 나름대로 너무 쇠진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한 후에 10시간을 자야만이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조금 몸이 움직일 수 있겠더라. 그랬다면은 2주가 지나면은 30분 덜 자보자. 그리고 그 30분 시간 중에 10분은 내가 아침에 아침밥 먹고 기력 회복하기 위해서 좀 동네라도 걸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1주, 2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의 암이나 어떤 경우의 그 병 관계에 상관없이 운동을 하시면은 몸이 다시 이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존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리듬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운동을 붙이세요. 근데 운동을 하실 때 그냥 전혀 하시지 않았던 운동을 느닷없이 하는 거 아니고 제일 처음 하실 것은 빨리 걷기. 그리고 이 빨리 걷는 것이 숨 차기 바로 직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좀 늘리시고 그래서 그게 한 3개월쯤 지나면 그게 이제 본인의 기본적인 체력이 됩니다. 암 수술한 후, 암 치료한 후에 본인이 기본적인 체력이 되니까 그 상황을 본인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 내가 이 정도에서 좀 더 밀어붙일 수 있겠다. 그럼 좀 해봐야죠. 그리고 좀 더 먹을 수 있겠다. 그럼 좀 이제 해보셔야 되고. 근데 그것을 너무나 크게 마음을 먹고 그냥 일순간에 이걸 바꾸시려면은 오히려 근육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시고 대신에 시간을 두고 신압으로 날마다 변함없이 일정하게 리듬을 지키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어려워요, 사실. 이게. 예. 일단 그 교수님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고 해보자고 하면 항호르몬 치료하시는 분들, 유방암 환자들 다 포함이시죠, 교수님. 우리 항호르몬 치료하시는 분들 또는 수술 후 막 이제 회복 단계에 있으신 분들,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 마찬가지로 초반에 내 체력 이상의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 손실과 함께 피로감이 더 악화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본인의 루틴, 회복할 수 있는 루틴을 좀 서서히 시작하자는 게 이제 이 말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운동은 여러분들 몸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혹시 과도하게 처음부터 운동을 하지 않나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질문인데 폐암 환자분에게 혹시 좋은 음식 있냐 질문도 있었는데요. 혹시 폐암 환자 여기 몇 분 계신데 좀 답변 주실 수 있을지 해가지고요.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드시고 싶은 음식이죠. 암을 걸리시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뭘 잘못했길래 담배 피운 거 빼놓고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음식은 해롭고 저 음식은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정말로 해가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캔디, 초콜릿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이제 설탕 많은 것들. 근데 그런 거 다 빼놓고는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면 그걸 드세요. 예를 들어서 간장게장으로 해서 밥을 말아서 아주 한 그릇 먹고 싶다. 드셔야지. 그러고 소고기, 불고기 해가지고 한 보세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식욕이 있고 입맛이 있어서 찾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드세요. 첫째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권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식사를 하세요. 근데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지방하고 고기가 있는 음식을 좀 더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 칼로리 소모가 더 많습니다. 일반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제 지방이라면은 국기름보다는 이제 참기름, 기름으로 나온 것들, 식물성 기름. 네. 그리고 고기는 생선, 꼭 상관없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대장암이 많이 생긴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이런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생겨버린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소고기를 안 먹어야 되냐? 생겼는데 안 먹어서 생긴 것이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소고기 먹지 마세요 이를 안 해요. 이 지방질하고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음식으로 해서
섭취를 하십시오 합니다. 이제 보통 식사량의 2분의 1 이상은 이렇게 해서 드십시오. 그래야 힘이 나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따로 뭐 가릴 건 없어요. 저희는 가릴 음식이 많잖아요. 근데 병이 있으면 가릴 것 사실 없습니다. 병도 억울한데. 예, 잘 드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공통적인 질문 중에서요. 이제 뭐 항암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항암 하셨던 분들, 뭐 방사선 치료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하셨던 분들, 뭐 부종, 신경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하게 있으시고 지금 걷기까지 힘드셨던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시간이 가면 좋아진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별로 안 좋아졌다고 이거 언제쯤 좋아지냐 물어보시는데 혹시 답변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유방암 가지신 분들을 잘 읽어봤습니다. 첫째로 이제 얼마나 고생한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치료들이 예를 들어서 헐투 3양성으로 그 TSHP 시작하셨다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앞일이 막막하다는데 이건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치료예요. 여기에 그분이 계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힘을 내세요. 이건 유방암 치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치료예요. 그 치료를 그냥 받으면서 나 이제 이러다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담당한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그 기분이 진짜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생긴지 아니면은 그냥 울렁거리고 토하고 어지럽고 힘없고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그냥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구나 생각으로 그냥 오는지 구별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저희 의무인데 이제 그 TSHP나 유방암 치료하신 분들이 그 어려운 경우는 이 심장 초음파 검사 해가지고 심장 기능이 이상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경우는 그 항암 이제 약제를 저희가 줄입니다. 줄이는데 100% 투여하기로 돼 있는 데서 85% 이하로 줄이게 되면은 항암제 치료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담당한 선생님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걸 못 맞겠습니다 하면 담당 선생님께서 그럼 항암제 치료를 줄여드릴까요? 하면서 헐랍니다 할 때는 제가 이제 그 대담에서 항암제 치료 약제를 85% 미만으로 줄이면 암세포 죽이는 효과가 줄어든다는데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부탁을 하셔야 돼요. 이왕 고생하는데 암은 없애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어려우셔도 6사이클 지나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셔야 돼요. 이 유방암 정말 이 고생시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종하고 신경통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항암 4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4차례 치료하는 유방암 항암 치료제는 딱 2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텍스테어 사이클파스마드라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텍스테어를 저희가 사용하면 이제 말초 신경들이 그 손상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톱 있는 데서부터 저리기 시작하면서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점점 올라와요. 올라올 때 이 저희가 주먹을 쥐어서 생기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넘어보면은 이게 평생 가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초신경 부작용이 생긴 게 이 정도 오면은 저희가 약제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상황을 훌쩍 넘어서 이미 다 끝내버렸다고 제가 지금 짐작을 하거든요. 고생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약을 써서
증상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 약제가 있습니다. 이 가바펜틴이나 레디카라는 약이 있으니까 말씀을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해서 약제를 써서 고생을 덜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녁에는 하지 마시고 대낮에 혼할 때 아무리 힘드셔도 걸으세요. 자꾸 이 발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손상된 이 신경 말고 새 신경들이 아주 가다란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줄어듭니다. 근데 줄어들지만은 제가 그냥 그 숫자로 이야기를 드리면 열에 10 정도로 아프고 감각이 없고 걷기가 어렵다면은 열에 8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열이 8이라도 이거 굉장히 고생하는 건데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게 운동하셔야 되고, 그리고 약제를 써서 고생하시는 것 덜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항암 부작용 언제까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부종 자체는 오래 가지 않고요. 보통 6개월 안에 없어지고, 신경통, 그러니까 신경통, 근육통은 이제 제가 경우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자, 이 주먹 쥐어서 생기는 이 선 이상으로 생겼다면은 평생 지속되고, 그 전에 항암을 다 끝내셨다면은 2년 정도 갑니다. 2년. 그 제가 그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여기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그렇고 쓰는 약제가 독이에요, 독. 그래서 제 치료는 하지만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기 공통 질문의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가장 또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암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요양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뭐 다 했는데 왜 다른 데로 전이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뭐 다학자 진료가 있는 한방, 양방,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등 얘기하는데 이게 뭐 그래도 좀 효과가 있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효과가 있다 말씀드릴 거고, 이제 혈액조현외과 전문 입장에서는 이런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제 면역 치료제를 하는 것들, 이런 치료들이나 고주파 온열암 치료들이 실제적으로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혈액조현외과 그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저희들과 같이 살아있는 또 다른 분이 고생한 걸 보면은 도와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수천 년간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런 약제도 만들어서 먹고 저런 약제도 만들어서 먹고 다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한방이라는 게. 중국에서 한방의 그 시조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한방을 아주 널리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국민 보건 유지 수준에서 한방을 쓰고 있고, 현재는 중국에서 새로 만드는 이 분자적인 기술로 만드는 약제가 미국을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길길 날뛰고 있는 게, 시작은 미국에서 했는데 약제도 이제 중국에서 미국이 만들지 못한 것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만든 약제나 이런 게 중국에서 베이젠이라는 그 유전자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작년 한 해만 6가지 신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부 다 유전자 기술로 만든 약제예요. 미국에는 없어요. 따라잡지를 못해. 중국이 한방의 시조인데 수천 년 동안, 지금은 어떻게 가냐면 유전자 분자적인 기술로
신제품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약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수입하고 있지. 그 다음에 한방 그냥 그 좋은 뜻으로 이걸 드시면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역 주사에 그 이제 면역 주사라는 게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키트루다나 이런 식으로 분자적인 기술로 만든 약제가 있고, 다른 약제로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페인제머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면역 기능을 상승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은 되지만 이렇게 키트루다나 이런 약제하고 직접 그 대비를 해서 보였던 암이 없어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제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약제를 사용하신 분들이 회복하는 것이 빨라지고 이 전체적인 그 신체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혈안 대로 다 했는데 암이 또 생겼다. 그건 요양병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인간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수십 년 길이에요. 이 암이란 게. 그걸 다 알고 나서 이 약제를 만들고 치료하면 좋겠지만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RMC 6236이나 이런 약제들도 이게 전부 다 이 분자적인 것을 기전을 이해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테크놀로지로 만드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 것은 가루인데 이제서야 그런 것을 좀씩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작된 지가 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치료 이제 췌장암 가지신 분이 폴피리낙스 다 치료했는데 암이 없어지지 않고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치료받는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혈안 대로 다 했고 의사는 치료에 좋다는 약을 다 썼는데 그러면은 생기질 않고 다 수구로 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암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솔직한 말로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요. 보통 살아간 대로 살아오고 있는데 왜 이게 생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억한 마음이 있는 거라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하십시다. 저희는 다 그걸 믿고 다 하잖아요. 요양병원뿐만이 아니라 수술해주는 외과 의사들, 뭐 항암 치료하는 저 같은 사람 다 말을 따로 했는데도 암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 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질문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개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난소암 환자분 중에서 이제 아마 엘라이어 지난번에 아마 같은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만 치료 가능한 엘라이어가 한국에 언제 수입되냐, 뭐 안치제라고 하는데 진짜 맞냐라고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난소 항암제 하셨던 분인데 CT 검사하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 이후에 CT 검사하고 나서 제줄라는 언제 복용하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이어 답변하고 이제 제줄라 인디케이션하고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엘라히어 몰베톡스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이 약제는 FRA 포지티브가 있는 난소암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기저귀 치료 약제나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 FRA 양성인 난소암 가지신 분들이 약 18%예요. 그러니까 그런대로 5명에 1분 정도는 양성이죠.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양성이어야만이 이 약제를 쓸 수 있고, 약제를 썼을 때 약 3분의 2의 경우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제 이 약이 언제 수입이 되는가는 이제 저는 그 과정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 그러고 제줄라. 암이 생기는 과정에 이제 아까 그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데, 저희 몸에 그 유전자가 손상이 됐을 때 이거 고쳐주는 과정에 또 다른 그 효소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효소들이 참여할 때 손상이 됐던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이제 영어로는 homologous recombi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homologous recombination이라는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되돌려주게 하는 과정이다 한데, 그 과정에 이 결핍이 된 환자들한테는 제줄라라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그게 이 HR이라는 것이 결핍이 된 환자한테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분들한테 수술 끝난 후에 드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여기서는 이게 표적 항암제라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 없는 난소암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 약제가 도움이 안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그 표적이라는 게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라는 것이고, 그것은 검사를 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난소암 아까 이제 설명하셨는데, 엘라이어라는 약, 그다음에 제줄라는 약도 그 표적 수용체가 있는 그 암들을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위암 사기암, 이제 전이 된 위암 사기암 환자분인데, 이게 옵디보라는 이제 이거 면역 항암제거든요. 이거를 이제 39차 쓰고 젤로다 이제 먹는 화학 항암제 쓰고 계신데, 곧 뭐 완치 판정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평가가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자가 너무 옵디보가 고가여서 계속 맞고 있는데 이걸 계속 맞아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카터 대통령 아시죠? 미국 우리나라에서 핵 방위 빼버린 유명한 대통령.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목사예요. 자기 그 조지아주 자기 농장에 있는 그 교회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인데, 2003년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가 경련을 일으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데리고 가서 에모리 대학에 아틀란타에 있는데 가서 이 브레인 그 MR을 해보니까 크게 3군데에 암 덩어리가 있고, 그래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간에 8개인가 이 전이가 된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직 검사하니까 피부암, 흑색 종양이라는 피부암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벌써 83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말로는 당신 이제 이때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면역 제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게 키트루던데,
그래서 뇌는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키트라를 사용하니까 2년 만에 모든 전이 된 곳이 다 없어졌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 경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위암이 전이가 되었고 대동맥배에 있는 그 임파절에 전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치료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냐? 그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하고 관계 있는 건 뭐냐면 암세포가 100만 개 이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스캔을 할지라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 암세포가 림파절에 전이 됐다고 사진에 보였다는 것은 거기에 최소한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치료해서 100만 개 정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개, 30만 개 누가 알겠습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떨어진 것이 그러면 암세포가 0으로 된 거라고 같냐? 당연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업디버를 계속 치료하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카터 대통령도 이 키투라를 13년을 썼어요. 끊이지 않고. 그래도 13년 후에 흑색종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 치료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만하자고 하고 이제 호스피스로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디버 이제 비싸잖아요. 근데 계속 치료하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진상에는 안 보인다. 그 말은 암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암세포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사진으로서 암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계속 하셔야 돼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하시는데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나라 남자분들은 다 반성하셔야 될 것이 모든 가사의 일은 90% 이상이 여자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아파고 해도. 근데 그렇게 가사일을 하셔가지고 바쁘게 해도 그건 운동으로 치질 않고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몸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나 운동이라는 것은 심장의 박동이 최소한 100개 이상 올라가면서 땀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 걸려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 걷기 아니면 조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숨을 좀 헉헉거리고 가슴이 벌떡벌떡 하면서 땀이 나는 것이 운동이고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빨래하고 김치 담고 밥 짓고 집안 청소 이래 갖고 건강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시간 정해서 10분 내가 아침에 10분은 반드시 뭔 일이 있더라도 동네 한 바퀴를 팔 힘차게 젓고 숨 가쁘게 만들고 나서 좀 목욕을 하든지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방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숨이 괜히 차잖아요. 그리고 손발이 붓잖아요. 반드시 심장 초음파 검사해 주시라고 하세요. 약제에 심장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약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료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피곤하겠지 하시지 말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금방 알아요. 그 말 뭔 말인지. 왜냐하면 그런 약을 썼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 항암제의 4분의 3 이상이 이 사이클로파스마이드하고 독소루비신이라는 약을 쓰는데 두 가지가 심장이 좀 어렵게 된 항암제고, 그 다음에 그 헐투가 양성인 유방암에 사용되는 단백질 치료제는 모든 치료제가 심장을 어긋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차고 손발 붓고 올 때는
반드시 심장 전파에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이 치료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앞으로 일들이 막막하시다고 하시는데 100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담당하신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약제를 조절을 하시면서 견뎌내시면은 끝나는 날이 옵니다. 끝나는 날 와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몰라도 어려운 경우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걸 제가 짐작은 하거든요. 힘내세요. 이게 좋은 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서 좋아지면 좋겠지 않습니까? 힘내세요. 예. 제가 이제 그만 이야기 드리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긴 시간 계시느라 너무 힘드실 건데 그래도 지금까지 계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정리를 하자고 하면 오늘 얘기의 이제 대부분은 암은 완전 완치란 거는 현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적 관찰하고 내 몸 관리 잘 해가지고 면역 관리 해가지고 최대한 재발을 줄여보자 라고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셔라. 체력에 맞게 하셔라. 혹시나 내가 몸이 피곤하면 과하지 않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음식은 뭐 가리지 말고 잘 드시라고 아까 얘기는 하셨는데 실제 교수님이 옛날에 그 유방암 관련돼 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강의 자료가 있어요. 그 강의 그 동영상 녹화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아까 말한 빨간 고기들이나 있는데 그거는 저희 요청하시면 저 유튜브로 다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유방암 1, 2, 3부 해가지고 찍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때 거기에서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암 부작용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봐야 되는데 심한 경우는 오래 가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암 환자분들 이제 대부분 가셨긴 하셨는데 이제 위암 환자분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식사는 소량을 자주 하시도록 하고 식도염이나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약물로 조절해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이성 암 환자들은 항암제 반응 보이는 데까지 끝까지 항암을 하도록 아마 권유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하시던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저희 공식 자문이시고 실제 자문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보내서 그 답변을 좀 받아들일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우리 이춘 교수님께 또 다시 한번 박수 또. 여러분 수고하셨고 들어가서 푹 쉬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도 우리 가장 인기 있는 김성원 원장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사 한번. 네. 하나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을 그리고 힘드실 텐데 자리 끝까지 남아서 계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차 정도 아직 완전치 않고 힘드실 텐데 또 긴 시간 또 열정적으로 답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이춘기 장군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뭐 어려운 일이라는 표현을 몇 번 하셨잖아요. 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그 희망과 긍정을 잃지 않고 생활하시고 오늘 저는 뭐 인상 깊게 들었던 건 항상 늘 그렇지만 최신 의학 지식을 또 업데이트 해주시고 또 오늘은 특히 운동과 음식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는 식사 잘 드시고 운동은 뭐 WHO에서 공부하는 그 운동을 말씀해 주셨어요. 중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박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예요. 대부분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110개, 120개 이 정도인데 이거를 하루 30분,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이상 하라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운동과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적절한 수면도 중요하죠.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가성비가 아주 좋고 돈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겨내서 여기서 또 우리 하일랜드처럼 힐링하셔서 일상으로 잘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이런 유익한 시간 가지도록 또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늘 고맙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지금 거의 만들었는데 유방암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춘 교수님 동영상 녹화하신 게 있어요, 자료랑. 그다음에 저희 이제 병원 블로그,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드리기 위한 블로그를 쭉 정리해놓은 다 페이지도 있거든요. 그 문부장님 그 저희 채널에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끝까지 계셔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가셨지만 그래도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